유사일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무엇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가? 만주와 한반도를 누빈 최강의 부대 고구려 철갑기병. 임진왜란에 투입된 조선의 신무기 신기전과 거북선. 승리한 전쟁. 그 한가운데는 이렇듯 당대 최강의 무기가 있었다. 한 나라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 강대국이냐 약소국이냐를 가늠하는 그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군사력은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그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최고의 강자였던 고구려,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 해상왕국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이 최첨단의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 중에는 그렇게 오래전에 과연 어떻게 이런 무기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각 시대마다 내놓은 신무기에는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이 결집돼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그 시대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첨단의 신무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0년 전의 철갑기병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980년 부산 동래 복천동에 고고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고대 국가 가야의 고분이 열리고 있었다. 16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가야의 유물 중엔 유난히 철제품이 많았다. 그중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한 벌의 갑옷. 고대인들이 입었던 철갑옷의 존재가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뒤이어 김해 대성동 고분의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4, 5세기 금관가야 지배자들의 무덤인 이곳에서도 철갑옷들이 출토됐다. 오랜 세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갑옷들은 섬세한 보존 처리 작업을 통해 원래의 형태를 되찾았다.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판갑옷이 가야의 대표적인 갑옷 형태다. 지금까지 발굴된 가야의 철갑옷은 70여 벌. 이는 한반도 전체 철갑옷의 90%에 해당한다. 갑옷과 함께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도 출토됐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 몽고바령 투구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다.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 만든 몽고바령 투구는 기병들이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갑옷과 별도로 목가리개도 있었다. 크기가 다른 철판을 못이나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은 목 부분을 보호했다. 갑옷의 부속구 중엔
팔뚝가리게도 보인다. 이렇게 가야 철갑옷은 몸통뿐 아니라 머리와 목, 팔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고대 가야인들이 인체에 맞는 갑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경북 경산에서 출토된 이것은 갑옷 제작에 사용됐던 목재 틀이다. 그 틀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갑옷 만드는 집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조를 해가 두드려가지고 다량 생산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뭔가 상위 집단에서 규제된 그런 집단이 만드는 거지.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 만약 너도 만들 수 있고 나도 만들 수 있다면은 갑옷 형태가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그것은 뭐 전부 통일되어 있거든요. 철갑옷 제작의 첫 단계는 불에 달군 쇳덩이를 여러 번 두드려 철판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것을 끌과 망치를 이용해 마치 천을 자르듯 재단한다. 가야의 철갑옷은 모두 2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철판을 연결하기 위해 약 8cm의 간격으로 구멍을 뚫었다. 철판을 연결하는 데에는 80여 개의 작은 못이 사용됐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현대의 리베팅하고 같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과 철판을 맞추어 가지고 그 구멍을 뚫고 거기서 이 못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양쪽에서 두드려 가지고 한쪽에 두드리면 압착이 돼 가지고 그 자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못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5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 판갑에 사용되어진 이 못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물을 하지 않으면 그런 형태를 만들기 힘듭니다. 철판을 연결한 후엔 불에 달군 상태에서 철판을 두드려 곡면을 만든다. 앞판과 뒷판은 경첩으로 연결하는데 경첩은 갑옷을 보다 손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다. 가야의 철갑옷엔 이렇듯 수준 높은 철제 기술이 응집돼 있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터를 잡은 가야는 철갑옷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5세기경 가야엔 기존의 판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갑옷이 나타난다. 찰갑이다. 비늘 모양의 작은 철판 조각을 꿰어 만든 찰갑은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갑옷으로 알려진 판갑에 비해 훨씬 더 가볍고 튼튼한 형태로 밝혀졌다. 흥미로운 것은 가야 유적에서 발견된 찰갑이 고구려 병사들의 갑옷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다. 서기 400년 동부가 최강의 부대인 고구려 5만 대군이 한반도 남부로 돌진해 들어갔다. 철갑으로 무장한 가야와 고구려군의 승부에서 승리는 고구려군에게 돌아갔다. 가야 지역에 고구려의 철갑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철갑으로 무장한 고구려 기병들을 만날 수 있다. 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 기병은 갑옷을 입은 상태지만 몸놀림이 무척 유연하다. 철갑 기병이 타고 있는 말도 갑옷으로 무장했다. 지난 1995년 강원도 촬영 지역에서 고구려군의 말 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 있었다.
3, 4세기 고구려 유물로 밝혀진 이 말인형들은 하나같이 몸통과 얼굴에 갑옷을 두르고 있다. 고구려 철갑기병은 완벽한 무장 외에 또 하나의 병기가 있었다. 이 벽화에서 병사들의 발을 유심히 살펴보면 커다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신발 바닥엔 못이 달려 있다. 못이는 달려드는 적군을 말 위에서 내려칠 때 사용되는 무기였다. 신라와 백제에서는 고구려의 못신을 왕의 부장품으로 남겼다. 당시 이 못신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케 한다. 몇몇 무덤에서 이제 금동으로 만든 스파이크화가 나왔는데 비실용화라는 견해가 강했었어요. 근데 고구려의 삼실청 벽화라든가 몇몇 벽화를 보면은 실제 전투에서 이 스파이크화를 더 신고 전투에 임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로 봐서는 아마 그 기병의 경우에 이 스파이크화를 신고 보병이 접근하는 것을 이제 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갑으로 말과 병사가 무장하고 못신으로 위력을 더했다. 이것이 동북아 최강의 군사 고구려 철갑기병의 모습이다. 자, 이쪽이 가야의 철갑기병이고 또 이쪽이 고구려의 철갑기병입니다.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이 철갑기병들은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면서 적진을 흩뜨러뜨려 놓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대, 그래서 공격의 제1선에 서는 것이 바로 이 철갑기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철갑기병의 위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무장한 이런 갑옷에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인체에 꼭 맞는 이런 철갑옷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1600년 전에 이 가야와 고구려에서 이런 철갑옷이 다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대의 철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7세기경의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당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와 이 당이 연합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이어 고구려까지 멸망을 하면서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 한반도에 곧바로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 당나라가 물러가지 않고 이 그대로 주둔하면서 한반도를 차지할 그런 야욕을 벌이자 신라는 당나라와의 7년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에 사활이 걸린 이 전쟁에서 신라는 과연 어떤 무기로 싸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신라의 무기고입니다. 이 긴 전쟁을 치렀던 나라답게 이 아주 각종 무기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긴 창들도 있고요. 또 저 앞에는 칼도 있고 또 이 뒤에 보면은 도끼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고대의 무기들입니다. 아,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거는 뭘까요? 이 언뜻 보기에는 이 화살도 있고 뭐 이렇게 활처럼 보이는데요. 아유, 이거 뭐 제 힘으로는 도저히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의 비밀 병기입니다. 칠 년에 걸친 나당 전쟁은 격전에 격전을 거듭한 끝에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신라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투가 바로 한탄강을 끼고 있는 야트막한 야산에서 벌어진 매소성 전투다.
이미 성은 사라지고 없지만 산중턱엔 성의 흔적을 알려주는 잔해들이 남아있다. 성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돌들은 일정한 크기로 다듬어져 있다. 산 정상에선 기와 조각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지휘소인 장대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매소성은 양쪽에 솟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성벽을 길게 둘러쌌고 주변 지역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상엔 장대를 세웠다. 20만 당나라군은 이곳에 총사령부를 두고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당나라 군사의 모습은 중국 삼서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당나라의 주력 부대는 기병이었다. 당태종은 기병 양성에 힘쓰면서 군 조직도 보병에서 기병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그것은 전투에서 기병 한 사람이 보병 8사람에 필적할 정도로 기병의 전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신라의 주력군은 보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당나라 기병을 제압하기 위한 장창부대가 있었다. 장창은 이름 그대로 긴 창이다. 창의 길이는 4m 50cm로 어른 키의 3배에 가깝다. 창자루가 길고 창날은 짧고 두텁다. 자루가 길고 또 긴 만큼 동작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데는 아마도 기병들의 돌격들을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그런 무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뒤로 일단 그 창 자루 부분을 뒤에 받고 장창술 중엔 돌격해오는 기병을 제압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따로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지. 한 사람은 장창을 발로 밟아 고정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앞에서 날이 위로 향하도록 각도를 잡아준다. 장창 보병이 겨누는 것은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말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말의 가슴이나 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장창 보병에 걸려서 첫 대열은 낙마를 하게 됩니다. 낙마를 하고 뒤에 오는 대열은 밀리게 됩니다. 차가 밀리듯이. 그런 밀렸을 때 그러니까 기병의 속도가 없어졌을 때 이 보병들이 그들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기병을 제압하기 위한 작전으론 6개의 꽃잎 모양의 육화진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신라의 장창보병도 이와 같은 진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군의 전투 대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두엔 활을 든 궁수가 선다. 궁수 뒤엔 장창병이 있다. 그 다음은 도끼와 칼을 든 병사들이 백병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투가 개시되고 적의 기병이 돌진해 오면 먼저 궁수가 활을 쏜다. 그리고 기병이 가까이 오면 궁수는 뒤로 빠지고 이번엔 장창보병이 기병을 막는다. 나당 전쟁에서 신라군이 특수무기를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발견됐다. 이 철촉은 길이가 21cm로 보통 화살촉보다 2배나 크다. 큰 철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살 역시 일반 화살보다 무겁고 커야 한다. 화살촉의 크기에 맞는 화살은 길이가 1m나 된다. 당시 신라엔 큰 화살을 쏘는 무기가 있었다. 노 또는 쇠뇌라 불리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수노는
여러 개의 화살을 연속 발사할 수 있다.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쇠뇌인데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놓고 발로 밟은 상태에서 쭉 당겨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 화살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레를 이용해 시위를 당기는 농로노. 노의 위력은 시위를 당기는 힘에 비례한다. 결국 그 신라가 당시에 그 고구려나 백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대기병전에 아주 유용한 노를 개발했고, 그러한 같은 노가 아주 전투 부대에 기본적으로 보급될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 부대가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 결국은 이러한 그 신라가 노 부대를 이런 그 신라의 노 부대가 나당 전쟁 시기에도 결국 그 당나라의 김화병을 제어하는데 이용되었을 거라 그렇게 추측됩니다.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노는 신라의 대표적인 공격 무기로 그 중엔 화살이 천보를 날아가는 노가 있었다고 한다. 신라의 천보노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가 있다. 고려의 삼공파루노다. 파루노는 8마리의 소가 끌어야 시위가 당겨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파루노는 앞쪽에 화살이 2개, 뒤쪽에 1개, 모두 3개의 화살을 채울 수 있다. 이 3개의 활시위는 모두 연결돼 있어 한 번에 3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 자체는 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활 쏠 때 사용하는 강궁을 2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 2개하고 이 하나하고 힘의 이제 비율이 맞아서 3개가 동시에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2개의 활하고 이 뒤쪽에 1개의 활을 합치게 되면은 아마 200파운드를 훨씬 넘는 그런 아주 초강궁이 될 겁니다. 파루노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1mm의 철판 10여 장으로 관역을 만들었다. 과연 파루노는 철판을 뚫을 수 있을까? 화살은 1mm 철판 5장을 관통했다. 신라의 천번호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매수성이 주둔해 있는 당나라군은 20만, 신라군은 겨우 3만이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신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높은 성벽을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펼칠 수 있도록 고안한 운제. 거대한 쇠망치로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는 당차. 거대한 돌을 멀리 날려보내는 발석차. 신라는 이런 무기들을 전문적으로 조작하는 특수부대를 운용했는데 노를 발사하는 특수부대도 따로 있었다. 695년 9월 신라의 3만 거병과 당나라 20만 대군이 격돌한 매소성 전투는 결국 신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보다 성능이 좋은 무기, 전쟁에서 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 시대에도 그런 신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제 이 뒤로 날아다니는 화살은 특이하게도 이 불꽃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의 이름도 주화, 즉 날아다니는 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태는 이 기존의 활과 비슷하지만 이 활을 쏘는 원리라든가 효력 면에서는 기존의 활을 훨씬 능가하는 신무기였습니다. 이 보통의 활이 이 활대에 화살을 놓고 시위를 당겨서 쏘는 것이라면 이 주화는 화약을 태워서 생기는 힘을 추진력으로 해서 스스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로켓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주화가 만들어진 것이 1380년경 고려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 최연석 박사. 그는 우리나라에 로켓을 발사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인물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각종 화약무기의 설계도와 제작 방법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 국조오래설의 병기도설. 이 책에서 최 박사의 눈길을 끈 설계도가 있었다. 신기전이라 불리는 이 무기는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 로켓 발사의 원리로 날아가는 무기였다. 세종 3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로켓가 없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봤더니 화포식 그 원회에 주화의 약통과 신기전의 약통은 같다라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신기전과 같은 로켓 무기는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의 주화가 그것이다. 주화는 주로 기병이 사용하기 편리한 무기로 주로 대나무통이나 화살통에 넣고 다녔다. 주화를 쏠 때는 초지로 만든 불씨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화의 약선에 불을 붙인다. 주화는 활처럼 힘을 들여 당기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병사들이 피로에 지쳤을 때나 말을 타고 가다 멀리 있는 적을 맞출 때 혹은 적에게 쫓기는 경우에 사용했다. 주화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화에 부착하는 화약통에 있다. 화약통 내부에는 화약이 잘 탈 수 있도록 원추형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이 공간이 있어야 추진력을 낼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약통 구멍의 크기인데 이 구멍을 통해 화약을 태운 연소가스가 빠지면서 추진력을 낸다. 구멍의 크기가 로켓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멍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약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화염이 세지를 못해가지고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고 또 구멍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해주면은 이 속의 압력이 커져가지고 이 통이 폭발해서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약이 타들어가면 내부의 공간에서 고압의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며 추진력을 낸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그 발사 원리가 같다. 주화의 사정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600년 전 고려시대의 제작 방법으로 주화를 만든 후 발사 실험을 해봤다. 주화의 사정거리는 250에서 280m,
활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듯 주화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 역시 약통 내부에 있다. 주화의 약통은 한지로 만드는데 한지는 닭섬유들이 마치 철골 구조와 같이 이루어져 있어 질길 뿐 아니라 고온 고압에 잘 견딘다. 주화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지로 만든 약통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약통 속에 있는 화약은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1000도 가까이 높은 온도지만 아주 순식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요 약통의 안쪽만 타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행하는 동안에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군산항은 과거 진포라 불렸다. 고려의 신무기인 주화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이 진포해전에서였다. (1380년) 진포해전은 일본의 해적 집단인 왜구가 500척의 배를 몰고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왜구의 배를 향해 고려군은 주화를 퍼부었다. 불을 달고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고려의 신무기는 왜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고려의 역사서는 진포해전에서 왜구들이 모두 불에 타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종래 해상작전은 뱃머리에다가 강한 돌기라고 불리는 충차를 바로 부착을 해서 적선하고 직접 충돌을 시키는 소위 당파 전술에 의해서 전투의 승리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화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근접전의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원거리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근접전 방법에서 원거리 이와 같은 작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로켓 무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취무선이 화약을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곤 오직 중국뿐이었던 1373년, 취무선은 집요한 실험 끝에 화약 개발에 성공한다. 취무선이 만든 화약의 3가지 재료의 배합 비율은 놀랍게도 현대화기에 쓰이는 흑색 화약의 조성 비율과 일치한다. 화약의 성능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후대 기록을 통해 취무선의 화약 제조 비법을 알 수 있다. 화약의 재료는 황과 목탄가루 그리고 염초 이렇게 3가지다. 화약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각 재료의 배합 비율. 취무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맞은 배합 비율을 얻어냈을 것이다. 놀랍게도 화약을 만들 당시 3가지 재료의 배합 비율은 오늘날의 흑색 화약의 비율과 일치한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오늘날의 화약에 비해 손색이 없다. 화약 제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주화도 보다 강력한 새로운 무기로 발전한다. 그것이 바로 신기전이다. 주화에 발화통을 설치한 신기전은 오늘날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수레에 신기전 발사대를 설치한 화차는 한 번에 100개의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렇게 신기전 100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신기전 약통의 점화선을 한데 모아 불을 붙이는 데 있다. 점화선이 타들어가면서 거의 동시에 신기전이 발사된다. 화차에서 발사하는 신기전 하나하나엔 폭탄 역할을 하는 발화통이 부착돼 있다.
발화통엔 약 3g의 화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폭발 실험을 해봤다. 하나의 발화통이 터진 직경은 25cm.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모래 웅덩이가 생겼는데 이 정도 위력이라면 요 발화통을 갖다가 제 손에서 터지게 된다면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인데 이것이 동시에 100개가 적진으로 날아가서 폭발하게 된다면 상당한 위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탄을 장착한 신기전 100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200m를 날아간 신기전은 반경 50m 안의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로켓 무기의 성능은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에 자체적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이 무기 성능이 놀랄 정도로 향상이 됩니다. 이 주화는 물론이고 이 화약을 이용한 각종 포 그리고 이 주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신기전과 같은 그런 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뭐 창이나 칼 또 대포 같은 그런 무기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전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이 전투력이 뛰어난 군함을 보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이 고려의 군함입니다. 이 고려의 군함은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한 구조여서 이 배 자체가 훌륭한 무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배는 이 조선의 군함 거북선입니다. 이 고려의 군함과는 달리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형태는 단순히 멋이 아니라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선은 일본과의 7년 전쟁인 임진왜란 당시에 이 무적의 돌격선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자, 무적의 돌격선, 거북선을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충렬사는 조선의 명장 이순신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이다. 충렬사는 1800년대 조선 수군의 훈련 모습을 그린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데 삼도수군 조련 전진도가 그것이다. 수백여 척의 크고 작은 조선의 전선 중인 거북선도 여러 척 눈에 띈다. 그런데 거북선 중에서 가장 큰 통제형 거북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머리와 등 사이에 뚜렷하게 빈 공간이 드러나 있다. 이순신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도 거북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대에 그려진 두 그림 중 하나는 머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머리가 없다. 이것은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날락했기 때문이다. 지금 거북이 모양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복은 엎드렸다는 얘기도 이게 숨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선하고 싸우다가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이게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이제 이 거북이 모가지가 지금 산 거북이 모양 들락날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북선 만들어 놓은 것이 말이죠. 그냥 그 상태랄 것 같으면 충돌되면 부서지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까딱없죠. 이순신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모아놓은 임진장초엔 거북선에 대한 기록이 있다. 용두 구방대포, 용머리를 만들어 그 입으로 대포를 쏘았고 그 대포는 현자 총통이란 내용이다.
거북선의 머리를 들락거리게 한 것은 포대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당시 그 어떤 전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구조였다. 그런데 거북선엔 또 하나의 머리가 있었다. 포대 아래쪽에 있는 도깨비 머리다.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은 적진 속을 헤집고 들어가 적선을 격침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는 적선을 제압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였다. 일본 사람들은 임난 시대 때 이전에도 그랬고 비교적 배를 좀 가볍게 졌던 모양입니다. 삼나무란 재질을 이용해서 배를 아마 가볍게 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쉽게 파쇄가 되고 아마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걸로. 도깨비 머리는 적선을 침몰시키기 위한 충돌용 볼기였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7년 전쟁인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맞대결을 벌였던 일본의 주력 함선은 안택선이었다. 길이가 30여 미터인 안택선은 갑판 위에 2층집을 지은 높은 구조를 하고 있다. 주위의 순간 갑판에 있던 전투원들은 상대편 배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친다. 일본의 그 칼싸움 백병전은 일본 역사적으로 무사의 나라를 이름이 붙게 한 원인이 될 정도로 백병전의 나라죠. 조총은 임진왜란 50년 전에 들어온 거고 어찌나 보조적인 무기였었습니다. 해전 때도 보면 원칙적으로 적선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해서 목을 베고 전리품을 얻고 또 배를 끌고 가든지 불사르든지 그게 기본 전술 개념입니다. 일본군의 백병전에 대응하기 위한 묘책으로 거북선은 덮개를 씌우고 그곳에 쇠못을 꽂았다. 그리고 쇠못을 위장하기 위해 거북선 덮개에는 이영이나 거적을 덮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거북선으로 뛰어든 일본군은 위장망으로 가려진 쇠못에 찔려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다. 거북선의 우수성은 진법에서도 드러난다. 수군 전진도엔 조선 수군이 구사했던 각종 진법이 소개돼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학익진.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1592년 7월 8일 경남 통영 앞바다 견내량에 일본군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조선의 장수 이순신은 이곳이 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해낸다. 적선을 유인하던 조선 함대는 일제히 첨자진을 형성하며 나간다.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뒤쪽에 있던 거북선 두 척이 방향을 바꿔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나머지 전선들은 일제히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형성, 적선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조선군이 대승을 거둔 한산대첩이다. 학익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거북선은 순식간에 18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비결은 평평한 바닥 구조에 있다. 바닥이 뾰족한 배는 물의 저항을 많이 받는 반면 바닥이 평평한 배는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 그 자리에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도망가는 척하던 거북선은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바꾸고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 거북선에서 큰 용머리가 들락거리며 사정없이 적진을 향해 포를 쏘아댄다.
적산 가까이 다가간 거북선은 갑자기 앞으로 돌격. 도깨비 머리로 한 차례 충돌전을 벌인다. 거북선은 무적의 돌격선이었다. 이 거북선이 해전에서 무적의 돌격선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배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파괴력이 큰 대포를 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대포는 해전뿐만 아니라 지상전에서도 주력 무기로 사용이 됐는데요.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16세기경 조선군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커다란 통이 바로 대포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자총통, 또 지자총통, 황자총통, 현자총통 이런 이름들이 붙여져 있군요. 이 천자총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지자, 황자, 현자 순입니다. 이 거북선에 실었던 대포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런 대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볼링공처럼 생긴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이 비격진철뢰라고 하는 일종의 시한폭탄인데요.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 목표 지점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이 심지가 다 타고 나면 폭발하게 되는 조선시대 유일의 이 폭발성 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작은 이 무기는 승자총통이라고 합니다. 이 총알을 넣어서 사용하는 일종의 이 개인 소총입니다. 여기에는 신기전이 있군요. 그리고 이 앞에는 화차가 있습니다. 이 화차에는 이 총통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한 4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총통 하나에 4개의 화살을 끼울 수가 있으니까 이 화차에는 총 160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화살뿐만 아니라 이 탄환도 끼워서 발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환은 80개 정도에서 최고 200개까지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기들을 동시에 사용을 한다면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이 최첨단 무기들이 동원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승승장구로 이어진 임진왜란의 전황을 단 한 번에 뒤바꾼 전투가 있었다. 전투는 서울의 길목에 위치한 행주 산성에서 벌어졌다. 1593년 2월 12일 일본군이 3만 명을 이끌고 성을 공격해왔다. 성 안의 조선군은 겨우 2,300명. 그러나 승리는 단 하루 만에 조선군에게 돌아갔다. 전투 초기부터 조선군은 일본군의 기세를 꺾기 위해 신기전 화차를 사용했다. 원거리 무기론 길이 2m 20cm가 넘는 천자총통이 동원됐다. 천자총통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지를 꽂은 후 긴 깔때기를 이용해 화약을 넣는다. 심지가 있는 총통의 아래쪽까지 화약이 닿아야 한다. 다음엔 경목을 넣는데 경목은 폭발한 화약의 압력을 발사 물체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천자총통으로 쏘는 화살은 대장군전이다. 몸통은 나무로, 머리와 날개는 쇠로 만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총통기의 각도 조절을 통해 조준을 한다. 예, 이게 지금 무게가 33.7kg니까 이 대장군전이 떨어진 지점은 돌로 이루어진 단단한 땅이었는데도 약 60cm가 파였다. 만약 표적이 나무였다면
그대로 부서졌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 2자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2자 정도 되거든요. 지자 총통의 장군전은 천자 총통의 대장군전보다 크기만 작을 뿐 모양은 같다. 장군전의 용도는 적선 파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군전은 대장군전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다. 총통의 화살 대신 조란환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요즘의 총알과 같은 인마살상용 탄환이다. 지자 총통에선 한 번에 200개의 조란환을 발사할 수 있다. 300m를 날아간 조란환은 일정한 탄창망을 형성했다. 이 거리에서 가로 세로 한 20m 정도 흩어졌다 그러면은 적선은 그 분포 내에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명중이 된다는 거고. 행주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은 비밀병기를 이용해 왜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비격진천뇌. 임진왜란 당시 이장손이 개발한 독창적인 폭발물이다. 비격진천뇌 안에는 심지를 감은 목곡을 넣는데 홈이 많을수록 폭발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린다. 개철에 나온 이 심지 끝에 불을 붙이면은 심지를 이제 타고 이 불이 서서히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겠죠. 그런 조선시대의 기록엔 비격진천뇌의 제작 방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무쇠로 내부가 텅 빈 동그란 통을 만들었다. 이 쇠통의 무게는 약 20근, 15kg에 해당한다. 쇠통 안엔 목곡을 담은 대나무 통과 화약, 그리고 파편이 될 마름쇠가 들어간다. 발사 전에 납으로 뚜껑을 고정시킨다. 날아가는 동안 내부 장치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비격진천뇌를 발사하는 장치는 중환구. 발사 과정과 원리는 다른 총통과 같다. 비격진천뇌가 발사됐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비격진천뇌는 우리나라 금속 무기 중 유일하게 폭발하는 금속제 폭탄이다. 여기 지금 꽂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폭발과 동시에 내부의 마름쇠가 사방으로 퍼졌다. 위를 보고 서 있어요. 파편들이. 땅에 꽂힌 날카로운 파편들은 적군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행주대첩에선 대형 무기뿐 아니라 사전 총통과 같은 개인 화기도 사용됐다. 종이로 만든 이 지화통은 일종의 수류탄이다. (1593년 2월 12일) 일본군 3만 대군의 공격은 여명과 함께 시작됐다. 일본군은 행주산성을 포위해 들어왔다. 몰려드는 적을 향해 조선군은 장군전을 발사했다. 일본군의 첫 공격 부대는 당시로 선 신무기인 조총부대.
그러나 조총은 화차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수적인 우세를 믿고 일본군은 다시 공격해 들어왔지만 신무기를 총동원한 조선군의 방어망을 뚫지 못했다. 12시간 동안의 접전 끝에 10,000명의 사상자를 낸 적군은 결국 물러났다. 홍주대첩의 승리는 결코 기적이 아니었다. 이 영토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정복전쟁이 활발했던 시대에는 이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과학기술이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 철갑옷은 고구려나 가야가 이 고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원인 철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철제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또 거북선은 뛰어난 조선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켓의 원리를 적용한 주화는 고려인들의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 성능이 좋은 그런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야의 철갑옷에서 조선의 신기전까지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무기의 또 다른 얼굴, 우리 선조들의 수준 높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